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척수장애인 50명의 취업 성공기로 펴낸 일상의 삶으로 네 번째 버전입니다. 척수장애인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돼서요.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마비돼서 보행에 장애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도, 중복, 중증의 3중 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척수장애인 95% 이상이 중도 장애인이고 고학력자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지만 척수가 손상된 후 10명 중 4명 이상이 무직 상태에 있다는 실태 조사도 있습니다. 척수 손상 전에는 임금 근로자가 많았지만 손상 후에 무직자가 많다라는 사실은 척수 장애로 인해 직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진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진환 회장님은 이번에 발간된 척수장애인의 취업 성공기, 일상의 삶으로 이 책을 통해 초기 척수장애인이나 칩거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의 참고 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환 회장님이 밝힌 내용처럼 아직도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이 책에서 50명의 척수장애인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직종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8분만 소개해드린다는 점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휠체어 탄 약사 다온약국 강현준 대표입니다. 강현준 약사는 현재 10년차 약사이며 중학교 3학년 때 척수 손상을 당해 장애인이 되었고 약학을 전공하여 현재 다온약국 대표 약사로 근무 중입니다. 약사는 약을 제조, 조제할 뿐 아니라 주사제, 항암제, 기능식품 등 모든 약의 판매, 보관 등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외 제약회사, 심사평가원 등 의약품의 관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 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입니다. 휠체어를 탄 그는 움직임의 동선이 적으면서도 공부했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약사라고 생각했고 나아가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 증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매력을 느껴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 약국을 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9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골로 다시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는 3배나 큰 공간으로 확장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약학대학에 진학한 후 졸업을 해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2년 동안 타 학과를 공부하고 피트 시험을 봐서 약학대학의 편입처럼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통합 6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수능시험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약사라는 직업은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이나 소아마비 등 여러 장애인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약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사라는 직업의 명함은 질병으로 인해 약국에 방문했던 환자분이
제가 추천해드렸던 약을 복용한 후 아팠던 곳이나 앓았던 질병이 좋아졌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양심적인 건강 지킴이 약사로 남고 싶습니다. 약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약사가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길은 그저 단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저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휠체어를 탄 저의 모습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개성처럼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의약품 업계도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이 출시되면 그 약에 대한 효능, 효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유튜버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입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하나씩 담아두니 오히려 저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약사라는 직업도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 종사자로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장 힘든 점이 사람을 대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에 대한 저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처음부터 이 직업을 꿈꾸며 달려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며 매번 열심히 공부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편한 점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키워주시고 변함없이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감사한 부모님. 많은 역경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늘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6년째 함께 해주고 있는 여자친구에게도 늘 변함없이 나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손에는 클러치, 한 손에는 펜을 든 일러스트레이터 겸 웹툰 작가 고연수입니다. 연두의 재활 일기의 저자 고연수 작가는 본인이 경험한 척수장애인의 재활 과정을 엮은 이야기와 비욘드 핸드캡을 포함하여 2권의 책을 출간하고요.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사랑의 가족과 라디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홍보 영상 또한 유명하고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기인입니다. 치료를 기록하던 소소한 만화 일기가 뜻밖의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됐습니다. 수년 전 낙상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그녀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고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매일의 치료를 기록하던 그녀는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고 일기를 만화로 그려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작업치료사가 그녀의 만화를 보며 응원해 주었고 그것을 계기로 웹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한 만화였지만 인터넷에 시리즈로 업로드되기 시작했고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작은 것도 소재가 될 수 있었어요. 만화를 그리는 것은 길고 지루한 재활 기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재활을 다른 사람들도 겪게 된다면 제가 처음 재활을 하면서 겪었던 당황감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은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힘든 재활 기간을 잘 견뎌내길 바라는 마음에 저의 재활 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다시 그려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쌓이면서 그림체가 많이 다듬어졌을 때 그림을 다시 그려서 연두의 재활 일기라는 책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재활의 노하우 같아요. 몸이 다시 좋아지는 것은 정말 느리고 오래 걸려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바심이 생기고 좌절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게 재활의 노하우 같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어디까지 좋아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항상 좋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치료사 선생님들, 친구들, 가족의 끊임없는 응원이었습니다. 나는 웹툰 작가입니다. 현재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장애와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 또한 스스로 자극받으며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속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장애를 벗어나 멋진 일을 하는 이야기를 엮어 비욘드 핸디캡이라는 책을 함께 출간했습니다. 웹툰을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림을 수정해가는 일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그림을 수정해 마음에 쏙 들게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패드나 태블릿만 있다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 저의 상상력을 이용해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웹툰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그림체가 있어야 하고 일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그림체와 재미있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능력은 아이패드나 태블릿에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알면 도움이 된답니다.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따로 배워본 적도 없던 저이기에 저 또한 더 나은 그림 작업을 위해 관련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활 일기를 보고 많은 척수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척수장애인이 제일 많이 모인 척수야 사랑해라는 인터넷 카페와 그녀의 블로그에 책의 내용을 전부 오픈했습니다. 책을 출간했음에도 인터넷에 전부 오픈했던 이유는 책 출간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로 만든 만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척수 장애인들이 그로 인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척수 장애와 재활의 과정은 참 힘든 부분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연두라고 하면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분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제 캐릭터가 긍정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면 좋겠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서 저는 정말 심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린 만화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났고 또다시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내용이 재활일기다 보니 재활치료를 할 때 특히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루하고 힘든 재활기간을 잘 버틸 수 있었고 재활 결과 또한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만화에는 자연스레 장애 관련 내용이 묻어나옵니다. 장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과 장애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제 만화를 보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장애에 대해 알아가게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점 같았고요. 그림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업로드 면에서 꾸준히 올리는 게 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는 것이 좋더라고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일에 오래 집중할 수가 없어요. 1, 2분마다 다리가 절단되는 것 같은 통증이 오고 그래서 항상 전기치료기나 저주파 치료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기를 항상 붙이고 하지만 통증이 너무 지나칠 때는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충전에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과 커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10점을 뺀 이유는 가끔 마감이 힘들 때가 있어서인데요. 시간을 맞추어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 통증 때문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로 힘든 점은 수정 작업입니다. 가끔 외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만화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열심히 그려도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서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정 요구를 받는 건 이 직업에서 당연한 것이라 잘 받아들이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체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그림을 그릴지, 일상에서 어떤 것이 만화 소재가 될 수 있을지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드로잉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색연필, 과슈 등을 통해 그리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료를 써보며 자신만의 그림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따뜻함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따뜻함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내면서 갑작스레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그 호칭이 어색하고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작가라는 호칭에 걸맞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만드는 재활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동구입니다. 저는 장애인을 만드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저에게 입원하십니다. 환자로 제게 오시는 거지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분들의 몸이 불편해지기 전 상태로 돌려드릴 방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분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환자는 병원 안에 있지만 장애인은 병원을 떠나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저 또한 17년 전 사고 이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불편해졌다고 이전의 행복한 삶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재활치료와 장애 수용을 통해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장애인이 되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드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사지마비 장애인,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전공의였던 저는 사고 후 사지마비가 된 중도장애인으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정형외과 전공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을 생각했었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를 원했고 당시 국립재활원 주치의였던 이범석 선생의 권유로 재활의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되어 수련을 받아야 했고 3번의 도전 끝에 국립재활원 전공의에 합격해서 4년간의 수련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저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보람이겠지요.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직업적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호전이 없을 때 느끼는 부담감과 중압감, 이와 더불어 밤낮 언제든 입원해 있는 분들의 컨디션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휴일이나 밤에도 연락이 올 수 있어서 항상 가지고 사는 긴장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숙명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근무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환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상당 부분 공유하니까요. 하지만 회진, 진료, 검사, 처방, 차트를 비롯한 각종 서류 작성 등으로 하루 종일 앉아 일해야 하니 집에 가면 퉁퉁 붓는 다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등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 환자의 많은 수가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과들이 모여 있고 30여 명의 재활치료사와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원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집과 병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주간 재활병동이 있고 외래 통원 재활치료도 가능한 병원입니다. 의사로 느끼는 보람은요.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마트에 들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제 앞에 오셔서는 무슨 병원 김동구 선생님 아니세요? 전 예전에 선생님께 입원했던 누구누구 엄마예요. 마스크 때문에 헷갈렸는데 선생님인 것 같아서 쫓아왔어요. 저희 아이는 퇴원하고 탁구 치며 지내다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무슨 병원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치료를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동안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녁 같이 하자고 꼭 연락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이렇게 제가 입원했다 퇴원해서 환자가 아닌 장애인이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잘 살고 계신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 직업의 목표는 결국 몸이 불편해진 분들이 다시 가족에게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고 그 후에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충분히 사회 복귀가 가능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간혹 장애 수용이 안 되어 본인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비과학적인 것들에 현혹되어 병원을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디 시골에 가면 무슨 치료를 받고 걸었다, 무슨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 하시며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떠나는 보호자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 몇 개월 후에 대부분 몸이 안 좋아진 상태로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이미 몸은 재활치료의 시기가 지나 관절이 굳고 근육이 많이 빠져서 처음에 기대했던 재활의 목표를 많이 낮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애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나 재활치료로 충분한 목표를 이룰 수 있거나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수용이 잘 안 되어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분들, 목표했던 신체적인 상태를 이루었는데도 의미 없는 입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을 볼 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입원, 재활의 목표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수개월에서 1년, 아무리 길어도 1년, 2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입원 생활을 이어나가다 결국 병원이 집처럼 되어 가족, 사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결국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장애 수용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전시나 별도의 면담 시간에 장애와 장애에 대해 그리고 장애 이후에 가능한 삶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사로 살며 알게 된 것, 그리고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곳입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저나 제 가족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면 저 또한 진료실에 들어가 긴장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의학은 특성상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장애에 대해서, 동반된 합병증에 대해서,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 후의 삶과 퇴원 후 삶에 대해서 등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을 텐데 진료실에 들어오면 뭘 물어봐야 하지 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저 또한 병원 생활을 하며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천천히 쉽게 해드리려 합니다. 한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저에게 입원해 계시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자주 설명해 드립니다. 진료 시간이 빡빡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본인들의 장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해하고 건강한 장애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작은 것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해서 이루어 보세요.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 맛과 포크로 먹는 라면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제가 다치고 나서 처음에는 젓가락질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포크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젓가락으로 콩 집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젓가락으로 총각김치를 집어 라면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재활의 목표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송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다치기 5, 6개월 전에 열심히 모은 월급으로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첫 차로 애정이 많이 갔는데 얼마 타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 처음 차에 올라타려는 날, SUV 차량이라 못 올라가고 앞머리에 머리를 찧어 눈썹 위가 찢어졌어요. 제 첫 차라 꼭 그 차를 다시 타고 싶어 10kg짜리 아령을 들고 하루에 1시간씩 근력 운동을 엄청 했어요. 결국 저는 그 차를 오랫동안 더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를 다니고 차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던 건 아마도 연애 시절 제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함께 다니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마트나 아울렛, 백화점 등을 혼자 돌아다녔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나는 대한민국 7급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 김동연 주무관입니다. 저는 온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것은 외로움이 상당히 큽니다. 마치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된 기분이죠. 장애인이지만 저는 온 세상과 연결되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김동연 주무관은 세종시에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18개 정부 부처 중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중 운영지원과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무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모든 인사, 재무,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보람과 직업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직업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좋은 이유는 법에 보장된 장애인 공무원의 지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에서 장애인을 특정하여 뽑도록 하고 근무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7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채용 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 시험, 지방공무원 시험, 서울특별시 지방직 시험, 시도 교육청 시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 김동연 주무관이 합격한 국가직 7급 공무원은 총 3차 시험으로 1차는 PSAT,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2차는 필기시험, 경제학, 행정법, 헌법, 행정학, 3차는 종합 면접으로 그룹 토론, 정책 보고서 작성 및 PT 발표,
개별 심층 인성 면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년차인 김동현 주무관은 공공저작물 개방 업무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022년도에는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속한 운영지원과는 내부 직원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도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 제공,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고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자료를 받고 바쁘신 와중에도 협업 포인트를 저에게 주시거나 감사하다는 등의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 일은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외에 자료실 관리, 공공저작물 개방, 수시로 접수되는 각종 요구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근무 시간 8시간을 쉴 틈 없이 보내게 되고 야근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1시간 이상은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감이 따르는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은 민원부터 국회 요구 자료까지 제가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일만큼은 제 말과 행동이 교육부의 입장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이 행동이 미칠 영향이 어떨지까지를 사전에 늘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인 제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시거나 신체적 한계 등으로 힘들 것이라 우려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덧 3년차 공무원이 된 지금 동료들로부터는 응원과 신뢰를 받고 지인들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신체 등 제가 가진 조건으로 인해 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약 2개월의 인턴 과정을 밟았어도 현실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2차례나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때 찾게 된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하며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충분히 그리고 당당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3년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랄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 간 업무 이견으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두 부서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두 부서 간 이견을 확인한 뒤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배분해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입장을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이런 노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나의 꿈입니다.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록물 관리, 자료실 관리 등 여러 공적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도 높으며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저의 소속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과 다른 문제들로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에 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옆을 지켜주고 지금의 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항상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심장질환과 척수장애를 이겨낸 상담학 박사이자 목사이신 한남 장애인 심리상담센터 김용구 박사입니다. 2009년 11월 29일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폐소생 중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척수 손상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폐소생을 했던 흉수 9번 가슴 부위 아래로 완전 손상을 입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다시 뛰기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때 입은 많은 손상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이면서 척수장애인 전문 상담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는 국내 유일의 척수장애 당사자로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불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 국내 유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척수장애를 입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저를 칭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사 학위는 척수장애로 인한 합병증과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싸우며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제게는 매우 소중한 이름입니다. 척수장애인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과 제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제 장애로 위축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영역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담학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히 해온 결실을 맺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용구 박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을 넘어 소중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목사, 상담센터장, 강사, 동료 상담사 등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회의 부목사로 행정과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남장애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도장애 전에 이미 목사 고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요. 목사 안수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척수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지만 척수 손상 장애는 직업의 영역에서 상당한 제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덕교회와 한남대학교회는 척수장애를 가진 제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장애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중에는 목회 활동보다는 전문 상담가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심리상담학회 전문가 자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교육청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촉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동료 상담가로도 7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후천성 척수장애인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와 상담사,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현재의 직업을 목사이자 상담가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두 분야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의 과정을 마쳐야 하고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 3년의 시간을 더 수학해야 합니다. 또한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2년 내에 목사 고시를 패스해야 하며
그 과정이 모두 끝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9년 이상의 공부와 과정을 거쳐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영역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상담은 지식 축적의 결과만 가지고 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맞닿는 지점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옵니다. 상담가로서는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전공 분야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공 분야에서도 영역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의 직업은 모두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이해관계 안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 먼저 장애 영역에서 발을 내디딘 사람으로서 선구자적인 사명이 없으면 그저 매일 사람을 만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힘든 점은 현재를 부정하는 장애인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담가로서 상담의 영역에서 이야기한다면 신체, 직업, 생활 등 여러 상황이 이미 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을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 안의 분노를 상담가에게 쏟아놓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을 수용해 주는 것은 언제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한 가지 해결할 때마다 제 경험치가 쌓이고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숙제이기에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회의 영역에서 이야기한다면 물리적인 접근성이 주는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목회자는 그 물리적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목회의 측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목회적 영역에서 물리적 접근성에 불리는 목회적으로 디테일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 혹은 무거운 짐, 장애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직업, 소명이 있다면 yes, 직업으로는 well, 꼭 필요한 시기에는 찾아가기도 합니다. 척수장애인은 후천성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는 경우 이전의 직업 영역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척수장애를 가지고도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직업으로서는 지금 저의 직업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업으로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종교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을 논하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도 사람이기에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를 가진 목사가 일반 목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결과가 강사 활동이고 장애 인식 개선 강사와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세미나와 상담 도구를 활용한 그룹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이나 가족이 상담을 요청하면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시기가 있기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내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미 상담의 회기가 지났거나 공식적인 상담 일정이 끝난 때라도 가장 우선시하여 찾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B+입니다. 상담가로서 목사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너무 세속적이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경제적인 뒷받침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직업적 만족도가 고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굶지 않고 살 정도는 됩니다. 성경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찾으러 가는 수고가 있기는 했지만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굶거나 줄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딱 저에게 필요한 만큼을 제공받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B+인 현 상황도 괜찮습니다. 재활은 꾸준함이 아주 필요한 전문가와의 만남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만큼 일상복귀도 늦어질 수 있으며 천천히 가도 간 만큼 이익입니다. 척수장애인 사회복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그리 빠른 시간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 초기, 날마다 널뛰는 기분을 몸에 맡기기보다는 명확한 치료 스케줄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재활에 있어 노하우가 있다면 전문적인 사람들과 함께 의료적 재활과 상담 영역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적인 재활을 마친 후 퇴원하고 나서도 막상 중도장애인의 현실적인 삶에 놓이면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재활 과정에서 퇴원 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생활을 했던 3년 동안 동료 상담가를 만난 기억도 동료 상담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경험도 없습니다. 먼저 경험한 이들에게 얻은 삶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의 재활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또 다른 척수장애인을 만나 제2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름아름 듣기보다는 제도적 틀 안에서 척수장애인의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재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수년간 척수장애인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병원 생활에서 물리적인 재활과 함께 심리적 재활에도 관심을 갖고 전문 상담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 상담 프로그램 중 정보 메신저 활동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 척수장애인협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단위이지만 실질적 활동은 8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4개월간 척수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프로그램은 8개월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회기가 끝나 재정적 지원이 없어도 상담가들은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만약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1년 내내 회기가 진행되며 월간 활동 횟수와 활동비가 증액된다면 척수장애인 상담 활동가는 물론 발생 초기 척수장애인 내담자에게도 덧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방송인 김진아 PD입니다. 김진아 PD는 성서 공동체 FM에서 달팽이 라디오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진행뿐만 아니라 대본, 집필, 편집 등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고요.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합니다. 그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전하며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샨티 진아입니다. 샨티는 인도 힌디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2006년 대학교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단어인데 제 본명 앞에 붙여 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합니다. 저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도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내 안의 평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잘 살피고 그렇게 작동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잘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구성원으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방송인이라는 단어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직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대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인 성서 공동체 FM에서 달팽이 라디오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방송국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서를 냈고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전국에 27곳이 있습니다. 주류 방송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적인 이야기, 주목하지 않는 소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방송하고 있고요. 누구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도 않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람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한 곳입니다. 대구 성서 지역은 성서공단이라는 산업단지가 있고 이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듣기만 하던 라디오, 이제 우리가 말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 방송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라디오 FM 89.1MHz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요. 출력이 높지 않아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에서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또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좀 더 넓은 의미로 미디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공동체,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인 그 삶의 희로애락은 이렇습니다. 전국 27곳의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나 영상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이 있다면 방송국에서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아 PD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방송국에 입사했지만 지금은 직접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거쳐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을 지원하고 공동체 라디오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를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PD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사실 그 이름에 맞는 일을 잘 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답을 내리게 되곤 합니다. 방송을 준비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PD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주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낯설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사람책이라는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7명의 이주민을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힘든 점, 좋았던 점 등 살아온 이야기를 담아낸 방송이었어요.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PD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때 느끼는 감사함과 감동을 콘텐츠로 풀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더 향상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신체적인 한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몸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장비를 옮겨야 하거나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하러 가야 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한계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는 동료들이 있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일에서 배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일을 분배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저의 장애를 이해하는 동료들이 없었다면 신체적 한계보다 그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차를 타고 목적지 없이 출발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는 5년쯤 되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의 기약 없는 배차 시간에 지쳐 운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켠 채로 한두 시간 운전하다 보면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사로잡혔던 생각이 멈춰지고 오로지 운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을 쐬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분을 전환합니다.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 한가운데 있던 자신에게서 조금은 벗어나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하는 고민은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화의 많은 부분을 타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대화해야만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 끝까지 듣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너와 잘 맞는 일을 찾았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글로 뭔가 표현하는 것을 즐겨 했었는데요. 대본을 쓰거나 대본 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일이 좋더라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좋아하는 저에게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 나갈지 궁금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아 힘을 얻습니다. 방송인이라는 직업에 필요한 것은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기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상을 지켜내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공동체 라디오가 아닐까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개 사회에서 취약계층, 미등록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 단어들로 개개인의 개성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지하철 시위만 논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다양한 생각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동체 라디오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을 앞둔 다람쥐가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정보들을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규칙에 맞추어 수집해 놓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라디오 방송에서 쓰일 노래를 선곡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한 노래들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노래, 유명하지 않지만 소개하고 싶은 노래들을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 두기도 해요. 길을 지나가다 혹은 TV를 보다가도 귀에 꽂히는 노래가 있다면 메모해 두고 찾아보거든요. 다른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취향과 상관없이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접하고 정보를 수집해 두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해 놓듯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영상 제작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쓰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요. 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잘 해내고 싶어요. 때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당사자로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해 다른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던 저를 부모님께서 잘 길러주신 덕분에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도 혼자서 모든 걸 해내겠다며 오히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봐요. 사랑합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기술. 유니티 코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김하늘 씨 이야기입니다. 유니티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늘 씨는 회사 일 이외에도 엔지니어로서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방광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분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국립재활원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시각화해주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하늘 엔지니어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출근 준비 중에 갑자기 찾아온 척수장애. 삼성그룹 창업 프로그램인 C랩에서 1등을 해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누워서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곧장 침대로 향했지만 제 몸에는 이내 더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레 가슴 아래로 아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가서 MRI를 촬영하였고 의사는 척추에 있던 혈관종이 터져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말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주치의는 매일 아침마다 제 병실로 찾아와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제 발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사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도 그 얼굴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주치의는 저에게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휠체어 타는 연습을 하라고 했고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눈 떠 있는 동안은 내내 오로지 재활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1년간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마비 단계를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A에서 D까지 호전될 확률이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근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년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의료 영상의 3D 렌더링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기능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현재 재직하는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는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재택근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굳이 출근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의도 줌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직장 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덕분에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니티는 실시간 3D 게임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게임 엔진으로 전 세계 게임의 50%는 유니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의 콘텐츠 제작, VR, AR을 이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그리고 건축, 중공업, 자동차, 운송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실시간 렌더링 엔진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티를 이용한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의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유니티에 합류하기 전에 다양한 개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로봇 인공지능을 공부했고 이후 병역특혜로 입사한 서울대학교 제어계측 신기술 연구센터에서 제어공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으로 이직해서 초음파 의료 영상의 3D 가시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도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느끼는 보람은요, 유니티에서는 머릿속에 상상만 하던 것들을 실제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창의적인 컨텐츠가 탄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유니티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현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다른 개발 툴보다도 개발하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고객사에서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워크숍 발표를 한 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와 실제로 기술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점은 언어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굳이 뽑자면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만 쓰는 업무 환경에서 지내다가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소통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 가끔씩 제가 영어를 맞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힘든 점은 나중에 저의 또 다른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건강과 즐겁게 일하기입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힘든 재활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만큼 맹목적인 성공을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과 휴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일을 바로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자 말씀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결과물의 완성도 또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척수 손상을 가진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코딩이 적성에 맞으신다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연봉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요. 저는 2019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장애를 가진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나 직장 내에 배리어 프리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수강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의를 거듭할수록 저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공헌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폐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자폐 장애인이 있는데 유니티를 이용해서 본인의 창작물을 에셋으로 만들어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둘째는 재활운동을 돕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펠로톤처럼 장애인의 재활운동을 위한 플랫폼을 유니티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약도를 닮아가는 나의 인생 이야기.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김효연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공익법인인 김효연 이사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이 공익법인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장애인의 사회 융합을 법인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이 지원 사업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일상생활 지원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녀는 취업에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적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해서 디자인 스튜디오 파란 조약돌 브랜드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애 평등 캠페인, 문화공연, 전시 등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활동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당사자, 활동 지원사, 전담 인력 등 약 1,000명의 사람과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조약돌입니다. 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약돌입니다. 강물 속에 깔린 흔하디흔한 돌멩이일지도 모르지만 그 돌멩이가 오랜 시간 물결에 쓸리고 구르고 굴러 작고 예쁜 조약돌이 되듯 저도 조약돌을 닮아가는 듯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저 또한 구르고 부딪히고 쓸려야 비로소 원하는 것이 얻어졌으니 저는 조약돌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모난 부분이 깎여 더욱 매끄러워지고 또 더욱 단단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3살 때 낙상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 중증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42년 전, 그 당시에는 119도 없었고 의료적인 시스템도 열악했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녀에게 미안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외할머니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는 그녀의 인생에 달린 계획된 일이 아닐까라고 여기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장애인으로 생활하며 이제 기능적인 것은 몸에 익숙해졌고 그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기능적인 불편함보다도 더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제하는 사회입니다.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 그녀는 대학에서 재활심리와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중증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심리치료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부를 더 하고자 직업상담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부에 대한 욕구와 현실에서의 도피 심정이 그녀 마음을 반반씩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교내에서 생애 처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조직 안에서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학비를 모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이런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욕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위해 욕심이 필요하다면 욕심을 내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장애인 복지 현장에 뛰어들었고 1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점차 카르텔화 되어가는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권리로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내게 가장 큰 강점은 장애였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투철한 사명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직업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 중인 주 사업들은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사회복지와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현장과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경험적 지식과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내공을 쌓는 시간에서 내 장애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이전의 젊은 시절의 제 장애는 사실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직업에 있어 가장 큰 강점은 내가 가진 장애였다고 말이죠.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요. 그녀는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 보람을 원동력으로 삼아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넘어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합니다. 보람된 이야기들은 책 한 권을 거뜬히 쓸 수 있을 만큼 많지만 그중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아있는 보람은 디자인 스튜디오 파란 조약돌에 고용된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세상에 꺼내놓을 방법과 기회를 얻지 못하던 장애인들이었는데 마음껏 일할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원석을 보석으로 잘 다듬어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는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의 적성을 직업으로 연결해서 사회에서 온전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힘든 점과 보람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이 일의 특성상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로 인해 이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함께 아프고 함께 웃고 함께 갈등하며 함께 고민하는 조직입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 때로는 힘든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있어 기쁨이 귀하고 힘듦이 있어 보람이 따르고 고통이 있어 성장이 있다고 여기기에 힘듦이 밀려올 때에는 우리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수용하고 새롭게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서비스 당사자, 즉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생각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서 안정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까요. 이를 위하여 SNS 활동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사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업적 역량으로 키우고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싶다면요, 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바탕이 된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많은 직종이라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비롯해 적극적인 자세,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직종에서는 장애가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와 빠르고 깊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표현은 남들과 차별화된 저만의 절대적인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애 당사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특별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150cm의 키와 33kg의 몸무게, 휠체어를 탄 작고 여린 여자가 비영리법인을 이끌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신기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이웃들 중에는 제가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가 더 많습니다. 더러 궁금한지 물어올 때는 제가 일하고 있음에 놀라워합니다. 대표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더욱 놀라지요. 이런 반응은 제가 대단해서라기보다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장애인에 대한 미약한 이미지가 실감이 되어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웃어넘기려고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혹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생길 때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해소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함께 색다른 여행을 한다거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한 레저를 즐겨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의료적 개입이 절실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의료적 시스템이 희박합니다. 사업을 장기전으로 볼 때 돌봄이라는 체계는 모든 생애를 아울러야 합니다. 그 한 생애에는 질병도 따르기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사람과 사람이 커버하고자 합니다. 지역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일생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꿈이지만 제 삶은 늘 무에서 유했고 언제나 그랬듯이 간절함이 있다면 또 언젠가는 실현되는 그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